안녕하세요. 은비수다방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살아가는 시니어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공간입니다. 처음 찾아주신 분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실 때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 하나가 바로 97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이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마다 해석이 달라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오른다고 합니다. 또 대출은 막힌다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7 부동산 대책을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뉴스에 나오는 어려운 정책 용어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집과 내 노후 생활을 지키는 데 필요한 안목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출 규제 강화, 또 하나는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흐름을 줄이고 대신 새로 집을 많이 지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부터 보겠습니다. 앞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집값의 절반까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40%까지만 가능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예전에는 5억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6억은 본인 돈으로 채워야 하지요.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세대출 축소 신호입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투자의 수단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들이고 그 보증금을 또 다른 집을 사는 데 이용하는 갭 투자 같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구조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앞으로 전세대출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다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도 한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전면 폐지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책의 기조와 과거 흐름을 볼 때 전세대출 제도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 시점에서는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익히는 것뿐이지 실제 폐지 여부는 향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시니어분들도 자녀나 손주 세대의 주거 문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조금 보태주고 자녀가 전세대출을 받아 분가하는 방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대출 자체가 줄어드니 자녀가 집을 구하는 게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고 가족 전체의 재정 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시니어분들 가운데 일부는 집을 전세로 놓고 그 보증금을 활용해 생활비에 보탰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이 축소되면 전세 수요가 줄고 대신 월세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시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전세 보증금으로 생활을 버티던 구조가 흔들리고 임대 방식 자체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후 자산 운영 방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대출 규제와 전세 대출 축소는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문제를 넘어 시니어 세대의 생활과 자녀 세대의 주거 안정까지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당장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대출을 조이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눌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만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7만 호 수준인데, 이는 웬만한 중형도시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매년 새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는 속도를 내고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들이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고 공급 확대 기대감까지 겹쳐서 집값 상승 속도는 확실히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새 아파트가 완성되고 교통망, 병원, 복지관 같은 생활 인프라가 따라오면 오히려 주변 지역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집값 자체보다도 병원 접근성, 교통 편리성, 복지 서비스 확대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생활 기반 시설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뿐 아니라 노후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대책의 큰 그림과 대출 및 전세 대출 변화가 시니어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집값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세금일 겁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 고지서는 해마다 오르고 예상치 못한 금액이 찍혀 나오면 당황하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번 97 대책은 세제를 직접 고친 건 아니지만 집값 안정 정책과 세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먼저 재산세부터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집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책정하는 가격인데 시장 가격과는 조금 다르지만 방향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집값이 뛰면 공시가격도 오르고 세금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자꾸 늘어난다는 불만을 토로하시지요. 이번 대책은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조이면서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상승률도 완만해지고 재산세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입니다. 이 세금은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민감합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오래전에 사둔 집값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하면 부과되는데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뿐 아니라 집 한 채만 있어도 가격이 높으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사는 70의 이성근 씨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어느 해 갑자기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연금도 많지 않은데 몇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한동안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97 대책이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지역이 개발되고 가치가 오르면 종부세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늘 정책 효과가 몇 년 뒤에야 체감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원래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번에 전액을 내서 생활비에 큰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은빛수다방이 더 힘있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재산세나 종부세에 그치지 않습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부분도 시니어분들에게 직접적인 고민거리가 됩니다. 이번 97 대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 대출 축소까지 시사했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집을 스스로 마련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세대가 집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문제를 더 빨리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증여세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법이 바뀌어서만이 아니라 집값 상승과 정책 변화가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 나중에 증여할 때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예 미리 증여하려는 흐름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처럼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시행되면 집값이 당장은 눌려 증여, 타이밍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몇 년 뒤 교통망이 완성되고 집값이 오르면 그때는 세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책의 흐름을 읽고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점을 잡는 지혜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가족 간 갈등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에 따르면 상속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갈등의 불씨가 된다면 소중한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께서는 단순히 세금 계산만 하지 마시고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을 넘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고령 가구의 소비가 위축되고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즉, 세금은 단순히 고지서 한 장 문제가 아니라 노후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내 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삶의 터전이고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을 그저 가지고만 있을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할지가 앞으로의 생활 안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활용한 고령층 가구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의료비나 관리비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주택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시가 12억 건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신청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97 대책에서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중저가 아파트가 더 많이 생기게 된다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세 대출 축소나 폐지 가능성 때문에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월세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던 방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상속과 증여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가 가진 집은 결국 자녀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이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눌러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정책의 흐름과 지역 개발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가족 간의 대화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화를 나누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출 규제 강화. 특히 전세 대출까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녀 세대와 시니어 세대 모두에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 공급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세금과 자산 이전 문제. 집값 흐름이 재산세,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이 미리 대비하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해석을 조금 보태고 싶습니다. 이번 대책은 겉으로는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출과 전세 대출을 동시에 조이면 젊은 세대는 집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지고 시니어분들은 자녀를 도와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전세 제도가 빠르게 약화되면 전세 보증금을 통한 생활비 마련 방식이 무너지고 월세 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임대 수익 구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 역시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눌러주겠지만 지역별로 불균형이 심해져 오히려 특정 지역 집값이 더 크게 오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즉, 이번 대책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언제나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결국 서민과 시니어 세대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 시니어분들이 스스로 정책을 이해하고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따져보는 눈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안한 시기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은비수다방이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금, 생활비, 가족 문제, 노후 자산까지 우리 삶 전반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97 대책 역시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책을 남의 일처럼 흘려듣지 말고 내 생활에 비춰 생각해보는 습관입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지혜롭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비수다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언제나 시니어 여러분의 삶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따뜻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은비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